전일 미연준의 FOMC에서 테이퍼링이 확정이 됐어요. 11월부터 국채 100억 달러 주택담보대출증권 MBS라고 그러죠. 요거를 매달 매수해주는 거 50억 달러씩 축소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나 MBS를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개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은행에다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죠. 그리고 은행은 이 대출을 해줬다 이런 증서가 있을 거예요. 원금은 얼마고 이자는 얼마씩 받고 언제까지 갚는다. 그런데 은행이 이 증서를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못 해주니까 다른 금융기관에 팔 수 있도록 요거를 이제 증권처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MBS라 그럽니다. 그럼 그동안 미연준은 이거를 계속 사주고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상당수 국민들은 국가에 돈을 빌려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매달 미연준은 국채 800억 달러 그리고 MBS 400억 달러에서 총 1200달러씩 매달 사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돈을 풀어주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일단 현재까지 계획은 매달 총 8회죠. 이걸 전부 줄이는 거니까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그때까지 매달 매입해주던 국채와 MBS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내년 6월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언제든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이런 순서가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뭐 테이퍼링 속도는 확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아니면 너무 좋다 싶으면 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요겁니다.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미연준이 테이퍼링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코로나 같은 웬만한 강한 충격이 아니면 이 테이퍼링 자체가 뒤집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계속 진행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두 번째, 요즘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미연준의 FOMC는 원래 거의 월말에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빨리 했냐, 혹시 이거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긴급하게 미연준에서 회의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미연준 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연간 총 8회를 실시합니다. 근데 7번째 정례회의가 원래 11월 2일에서 3일 사이에 예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정대로 하는 겁니다. 뭐 파월형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이게 똥줄이 타가지고 긴급하게 소집을 해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으로 테이퍼링을 발표하면 주가가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제 입장하고는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주 이전 영상에서 이미 테이퍼링을 딱 발표하는 순간에는 주가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불안했겠죠. 어쨌든 주식시장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양식을 연구하는 인문학적인 영역이지 뭐 수학의 영역, 이런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말씀드리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자, 이 뉴스가 뭐냐면은, 자, 2013년 12월 19일에도 지금처럼 똑같이 QE죠. 무제한 양적 완화 1에서 3까지 요거를 실행하고 나서 그 당시에도 매달 국채 450억 달러 그리고 MBS 요걸 400억 달러씩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 12월 19일에 미연준에서 딱 발표를 했죠. 다음 달 1월부터 매달 50억 달러씩 국채와 MBS를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확정을 하고 나서 지금 뉴스 보시면은 당일날 테이퍼링이 확정되면서 주식시장이 급등했다, 랠리를 펼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과거에도 역시나 지금하고 동일하게 테이퍼링이 확정되고 나면 주가가 올랐다, 이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좀 명확해지시는 게, 지금 테이퍼링 우려감이 있던 2013년 12월 19일 이전에 주가를 보시면은 그 당시에 정말 뭔가 심심하면 한 번씩 꼭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막 눌렸다가 올랐다가 계속 그랬어요. 계속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매달 미연준이 국채와 MBS를 어마어마하게 매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없어지면 경제가 버틸 수 있냐, 이런 걱정이 있었고, 채권도 그렇고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막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테이퍼링 딱 결정 내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엔 오히려 주가가 오르죠.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다? 바로 불확실성이다. 이걸 이 차트만 봐도 아실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 딱밤을 맞을 때 이렇게 하고 있죠. 사람이 때리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게 좀 길어지면 이러면 이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정신이 아파요. 이거 이제 언제 맞을지 계속 이렇게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려면 빨리 하든가 안 할 거면 안 하든가, 이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뭐 할 거야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더 열받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이 불확실성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때 주가가 별로 안 좋다가 결국에는 테이퍼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오히려 주가가 올라요. 그냥 딱밤 맞을 거 맞았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있는 거죠. 이 심리가 굉장히 좋아지니까 주가가 오르는 건데, 근데 반면에 이 미연준이 정책을 딱 결정할 때 테이퍼링을 뭐 하겠습니다 아니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습니다 결정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오랜 시간이 흘러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할 듯 말 듯 이렇게 시간이 질질 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딱밤 이렇게 때리려고 하다가 한참 있다 그러면 빨리 때려. 짜증나니까. 나 안 맞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테이퍼링을 한다, 뭐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 말만 하고 막 할 듯 말 듯 계속 안 하면 그냥 빨리 해라. 짜증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시점에 딱 해버리면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테이퍼링 하는 당일에 주가가 오릅니다. 주식시장에 전혀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연준 니네 때문에 주가가 빠졌네 안 빠졌네 이렇게 욕을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렇게 때릴 듯 말 듯 하면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다 이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이벤트가 이제 내년 6월 지나가면 있을 텐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연준은 짜증을 유발할 거고 오히려 이렇게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할 텐데 그때 되면 오히려 주가가 오른다. 요거는 반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이번 11월 3일이죠. 전일 미연준 FOMC 회의 이후에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요약한 내용을 좀 발표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전체 총회의록은 다음 달 12월에 공개가 되죠. 근데 이렇게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뉴스 기사나 아니면은 조금 열심히신 분들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 요거를 보면서 회의 내용이 요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요 정도로 그냥 넘어가요.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다 이거죠. 일단 뉴스 기사는 대부분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쓴 FOMC 결과 요 해석 리포트를 뭐 인용하거나 아니면 뺏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 기사보다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각 증권사 이 리서치 센터마다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하우스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예를 들어서 A증권사 리서치 팀에서 그동안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걸 하우스뷰라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미연준이 FOMC에서 우리가 봤더니 앞으로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은 A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갑자기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습니다. 미연준은 경제가 나빠진답니다. 죄송합니다. I'm sorry 막 이러면서 어제도 좋다고 냈는데 그리고 몇 달 전에도 좋다고 냈는데 어제 리포트부터 이제 몇 달 전 리포트까지 다 보지 마세요. 내일부터는 이제 좋아진다고 낼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리서치 센터는 단 한 곳도 없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리서치 센터가 얘기를 하면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자기들이 하우스뷰는 그냥 웬만하면 꾸준히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일단 미연준은 100% 좋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경제의 이쪽 부분은 좋고 이쪽 부분은 나쁜데 여기 참여한 다수 위원들은 나쁜 쪽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A증권사 리서치 팀에서 우리는 그동안 경제가 계속 좋아진다는 쪽을 강조해 왔는데 이번 FOMC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경제가 좋아진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안 좋은 의견도 있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해석과 이런 레포트가 나옵니다. 하우스 뷰마다 아니면 뉴스마다 뭐 증권사 리서치 센터마다 각각 뭔가 내는 레포트에서 뭔가 하나는 빠져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하우스 뷰를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막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투자자들이에요. 뭐 자기네들 하우스 뷰가 어떻고 맞고 틀리고 이거 간에 우리는 미연준 FOMC 위원들이 회의에서 대체 무슨 소리를 짓거렸는지 요걸 객관적인 사실로 그냥 그대로 알려주기를 바란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해석은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죠. 우리도 뇌라는 게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판단할 테니까 그냥 알아서 솔직하게만 얘기해달라 이건데, 그래서 이번 FOMC 참석한 위원들은 뭐라고들 짓거리셨고 어떤 결론을 내리셨는지 제가 중립적으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FOMC에서 뭐라 그랬냐, 연준은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최대한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뻔한 소리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코로나 접종과 아주 강력한 정책 지원으로 경제활동과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현재 바이든형이죠. 대통령을 좀 띄워주는 이런 압으로 또 시작을 합니다. 뭐 이런 거는 사회생활이니까 뭐 들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미연준에서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요게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요게 나오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승 중에 있는데 이유는 주로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승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은 대체 뭐냐? 코로나 이후 경제재개 과정에서 수급이 불안정하다 이거죠.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못 늘렸다든가 아니면 설비 투자를 못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지금 수급 불균형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들이
일부분에서 이제 가격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 연준은 어떻게 보냐? 앞으로 경제 회복은 바이러스의 경과에 달려 있다. 당연한 얘기죠. 예. 예방 접종률이 증가하고 공급 제약 아까 말했던 이 부분이 완화되면서 앞으로 고용 증가와 경제 활동이 개선되고 인플레이션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마지막에 하지만 위험은 좀 남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갈군요. 네,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 남겨두는 게 얘네들의 센스고요. 어쨌든 11월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미 연준의 입장은 좀 명확하죠. 네, 올해는 좀 인플레이션이 있겠지만은 뭐 일시적 요인들이 내년에는 조금씩 사라지면서 점점 인플레이션이 개선되고 경제는 살아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럼 다음 FOMC에서 또 뭐라 그랬냐? 미 연준은 장기적으로 최대 고용과 인플레이션 연 2%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근데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인 2% 수준을 미달해 왔기 때문에 당분간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완화적인 입장을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한데 무슨 개소리냐. 그래서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그림이 뭐냐? 평균 PCE 인플레이션 지수 라는 겁니다. 가끔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요거는 절사평균 인플레이션이라고 양극단은 좀 제외한 딱 평균값만 고른 이런 인플레이션인데 뭐 이런 거 알아봐야 머리만 아프죠. 어쨌든 평균 인플레이션이다 아시면 되고 그럼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니라 왜 PC 물가지수라는 거를 이렇게 가지고 왔냐 하면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CPI보다 이 PC 물가지수라는 거, 이 개인 소비지수 측정치는 미국 경제 전체 부분, 그러니까 포괄한 부분을 보는데 가장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이 PC 물가지수를 가장 많이 본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여기로 잡고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 그림 보시면 제가 박스 쳐놓은 부분 보이죠? 붉은색으로. 이게 바로 그동안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구간이 2% 아래 이 박스권에 머물러 있죠. 실제로 PC 물가지수를 보면 2%를 넘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상당 기간 2%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평균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못 넘겨왔기 때문에 우측에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죠? 예, 동그라미 친 이게 지금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뭐 일시적인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좀 더 완화적인 입장에서 이번부터 테이퍼링은 시작하겠지만 기준금리는 유지하겠다 요 소리예요. 이해가 되셨죠? 뭐 PC 인플레이션이네 CPI네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요 그림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2%를 못 넘겨왔다. 네. 그래서 지금은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건 좀 인내를 가지고 자기들은 기다릴 거다 이거고 그리고 미 연준이 평가하기에 최대 고용에 도달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준이 적정하다 요 수준에 있을 때는 이 금리 수준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과연 최대 고용은 미 연준에서 어떻게 보는 것일까 요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과 자연 실업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못 보신 분도 있죠. 그러니까 요약해 드리면 일단 필립스 곡선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경제가 살아난다 이건데 지난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경제를 살리려고. 그렇게 해서 아주 많이 풀면 제로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 반드시 노는 애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당시가 이제 한 5% 정도. 이걸 자연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이 수준 아래로 실업률을 더 떨어뜨려 보겠다 하다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더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죠. 그게 1980년대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이 경제학자 형님이 자연 실업률의 개념을 얘기한 거죠. 자연 실업률 밑으로 실업률을 더 떨어뜨려 보겠다고 돈 풀어봐야 인플레이션만 심해지고 아무 효과도 없다. 그러니까 더 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한 1970년대부터 받아들이고 나서 경제가 정상화가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 연준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자연 실업률이 4% 정도인데 이거 아래로 굳이 엄청나게 더 떨어뜨리려고 돈 풀기를 미친 듯이 지속하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 연준이 생각하는 이 최대 고용 수준은 한 4% 정도 수준이 되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업률이나 은퇴가 많이 늘어나면서 15세 이상의 일할 수 있는 노동 인구 중에 어느 정도 노동시장에 참여하겠느냐. 의사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요 비율이 노동시장 참가율인데 이게 좀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감안할 때
미 연준이 생각하는 최대 고용은 한 4%, 그러니까 실업률 4%에서 조금 내려온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업률 지표를 앞으로 계속 보여드릴 건데 한 4% 미만 내려가면 금리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 이거고, 팩트는 뭐냐, 미 연준도 자연실업률 4%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요거는 팩트입니다. 네. 다음 내용을 또 읽어보면 11월 말부터 국채 100억, MBS는 50억씩 매달 매수할 금액을 미 연준은 줄여나갈 예정이다. 아까 얘기해 드렸죠. 매달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액수씩 줄여서 내년 6월에는 이제 제로로 만든다. 이 예정이고, FOMC에서는 매달 이 정도 속도로 줄여나가는 게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데, 경제 전망이 앞으로 변할 경우에 매입 속도는 언제든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OMC는 다양한 정보를 입수해서 적절한 통화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뭐 이런 상투적인 드러나마나한 말로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이 부분까지가 완전히 객관적인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미연준 FOMC의 회의 결과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어느 정도 다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딱 객관적으로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채널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은 그래 피셔 네 생각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냐, 이 전망이 좀 궁금하시고 질문을 주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며칠 전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리바이벌하면 이건 뭐 얘는 무슨 사골도 아니고 했던 것도 하고 우려먹고 또 우려먹는다 욕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미연준의 판단과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굉장히 심한데 내년 상반기 또는 뭐 내년 1분기 넘어가면서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원자재가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냐, 요거는 뭐 설명을 드렸지만 원자재는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이 증가율이 더 중요한데, 뭐 지금 가격에서 조금씩 올라간다거나 적정 가격을 유지한다 이렇게 원자재를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지, 이게 막 갑자기 뭐 내년에 2배 3배씩 뚝 뜬다 이렇게 보시는 분은 많진 않아요. 그렇게 뛰면은 뭐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해지겠지만 그렇게 보시는 분은 많지도 않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근거고, 원자재 가격 자체를 맞추는 전문가들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네이버나 구글에 석탄 가격 관련된 무슨 전문가분들의 의견, 전망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최근 거. 뭐라 그랬냐면은 최근까지 석탄 가격이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말에 이게 폭락을 했는데 폭락하기 전에 앞으로 계속 더 간다 이런 의견을 전망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이제 네이버나 구글만 검색해 보셔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10월 21일에 폭락을 했어요. 네. 이 정도로 석탄 선물이 떨어지면 지금 이제 선물 매수하셨던 분들은 거의 죽으라는 얘기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납니다. 왜냐, 중국 공영기업의 석탄 가격 상한 발표를 했고 공급 보장 정책을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겨울이니까 본격적인 난방 시즌이잖아요. 이때부터 석탄 가격이 안정이 안 되면 힘들지 않냐. 그래서 석탄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조치입니다. 상한가도 설정하고 공급도 많이 해주겠다 하니까 글로벌 석탄 선물이 이렇게 폭락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원자재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서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원자재만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영향은 뭐냐, 임금 인상 부분인데, 일단 미국의 구인난 문제죠.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돌리는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이 아마 이제 팬데믹 보조금 끝나고 그 다음에 일자리에 복귀하는 내년 1분기나 아니면 2분기 이때쯤 되면 어느 정도 이 정도 부분이 해소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임금 문제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과열 심리의 해소 시점 미연준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조금씩 개선이 된다, 인플레이션 좀 잦아든다, 이 입장은 저랑 똑같다 이겁니다. 일단 지난 영상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꼭 시청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끝내면 좀 아쉽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거 조금 어렵다 싶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듣다가 숙면을 취하시라고 맨 마지막으로 제가 편성을 했습니다. 뭐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런 내용인데, 지난 그 인플레이션 영상 중에 한 가지 수정이기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와 캐스 지수를 제가 비교해 드렸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이제 선박 선정만 따로 떼어냈다고 설명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물동량 부분이라서 요거를 수정드린 건데, 뭐 그냥 또 무슨 소리 하냐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그냥 차트 바로 보시죠. 지금 어차피 새로운 결론 드릴 테니까. 이 그림은 뭐냐, 위에 검은색이 소비자 물가지수고 지금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캐스 물동량 지수, 가격 지수라는 거예요. 뭐 결론은 그림 보시면은 거의 유사하게 움직여왔죠. 그런데 두 지표를 보시면 캐스 지수가 약간 선행을 해요. 지난 2000년대 보시면은 캐스 지수가 먼저 떨어지고 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졌고, 2004년, 2010년 그리고 2017년에도 보시면 캐스 지수가 먼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둔화되었던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시면 맨 오른쪽이에요. 캐스 지수가 두 가지가 먼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죠, 미 연준의 예측하고 동일하죠. 아마 내년
내년쯤이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걸 뒷받침해준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연준 공개시장위원회의 11월 회의에서 위원님들은 뭐라고 짓거리셨는지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부분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